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의도 청년정치 국민의힘 이재영 강동을 당협위원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 밖에 조끼 하나 있어요. 아, 조끼. 네. 조끼 하나 있으시구나. 학교 이제 갔는데 학생들이 롱패딩 입고 다니는 학생들이 꽤 되더라고요. 예. 패딩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예. 저 민주당도 패딩 많이 입잖아요. 이번 토요일 날도 입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우리 대학 저도 입게 만드시니까. 강의를 나가는데 예. 왜 이렇게 우리 애들은 다 시꺼먼 패딩만 입는 거예요? 아, 원래 시꺼먼 게 아니고 이 블랙 이게 있잖아요. 네. 가장 이 패션에 있어서 가장 클래식템. 무난하고 네. 하지만 촌스러워 보이지도 않고 이런 색깔이 검은색이잖아요. 교수님 멋있으십니다. 아이, 별 말씀을. 근데 있잖아요. 트럼프 될 줄 아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합 지역에서의 나오는 얘기들이 트럼프가 워낙에 이제 많이 쫓아오고 뭐 앞서 나가고 하는 것까지 마지막까지 나와서 이거 진짜 이길 수도 있겠나 했는데 사실 결과를 보면서 해리스가 이렇게까지 졌나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었습니다. 예. 퍼센티지가 꽤 나더라고요, 그 차이가. 트럼프 되니까 어떤 걸 느끼셨어요? 좀 충격적이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의 귀환이란 말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가 특히 이번 선거 과정에서는 더 비상식적인 언행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뭐 차별적인 언행부터 시작해서 온갖 어떤 혐오 발언들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해리스 후보의 의미 있는 도전을 꺾고 다시 이렇게 귀환을 했다라는 게 진짜 이 정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절감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여론조사에서 이번 대선에서 가장 사람들이 뭘 기준으로 먼저 생각하느냐 했을 때 1위가 민주주의였어요. 네. 2위가 낙태 문제였어요. 3위가 경제였거든요. 네. 그래서 1위와 2위는 민주당이 이게 잘 저거 하는 거였었거든요. 맨날 권위주의 얘기하고 맨날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뭐 어떻게 좀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보수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냐면 여성 후보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전 사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 미국에서 선거 캠페인 화장실에 이렇게 쪽지 메모지 붙여놓고서 뭐 남편 몰래 투표장에 찍어도 모른다 뭐 이런 식. 이거는 뭐냐면 여성의 정적 의사 표현이 상당히 제한된다라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여성의 정적 의사를 남성이 지배한다라는 두 개를 의미하는 거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있다 없다 떠나가지고 미국 현재의 분위기가 그렇다는 것,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죠. 영국도 마가렛 세처, 또 독일도 여성 총리가 있었고요. 네. 근데 그 재밌는 거는 저는 이번에 미국 대선을 보면서 그 셀럽 정치, 셀럽 홍보가 안 통하는구나. 왜냐하면 사실 뭐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가수하고 또 비욘세라는 가수가 굉장히 전면적으로 나서서 오프라 윈프리는 뭐 항상 나오기도 했긴 했는데 이런 사람들의 말이 통하지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말씀하신 대로 뭐 앞서 트럼프에 대해서 이런저런 뭐 막말도 있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전 포인트는 그런 것 같아요. 트럼프가 지난번보다 그리고 자기 처음보다 훨씬 더 많은 마이너리티, 그러니까 히스패닉, 그다음에 흑인 이런 표를 더 많이 가져갔거든요. 히스패닉은 원래 미국에서 좀 보수적인 성향이 많죠. 특히 뭐 그 쿠바 히스패닉은 뭐 원체 보수적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 더 받았다는 거는 뭐 글쎄요, 민주당이 자기네 기존의 지지층을 지키지 못했다는 부분, 민주당도 지금 보면은 굉장히 부자들 그리고 서부에 있는 서부 코스트에 있는 사람들, 대도시 이 사람들만 지금 가지고 선거를 치르는 것 같아 보이는데 우리나라하고 뭐 관련이 직접적으로는 없지만 글쎄 어떤 이슈로 어떻게 파고들어야지만이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의 선거도 조금 좀 반면교사 삼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은 했어요. 전 또 그런 부분들을 주목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게
접전지 여론조사가 막판에 많이 나왔고 거기서 이제 해리스 후보가 좀 우세하다라는 이제 평가가 한 많았잖아요. 번도 틀린 적이 없다는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도 해리스가 이길 확률이 6% 어제보다 올려가지고 잡았는데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데 이번에 이제 틀렸으니까 이제 자주 틀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여론조사가 참 핫한데 이게 여론조사로 어떤 것들을 이제 가늠하기가 맞아요. 어려운 상황이 된 게 바로 그거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제가 그래서 이게 항상 얘기하는 게 이 여론조사로 후보 정하고 이러는 거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자, 우리나라 얘기를 해야죠. 내일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합니다. 뭐 그리고 무제한 질문을 받는 끝짝 기자. 이거 무제한이면 어떻게 밤새는 건가요? 아침 10시부터 그 다음날 10시까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무제한이 과연 이게 무제한이 무제한. 될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과격하게 쓰면 안 돼요. 이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잖아요. 근데 그 뭐 시간적으로 무제한은 제가 봤을 때 의미는 그런 거 아닐까요? 그 요번에 기자회견 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소위 그 꼬리 질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재차 질문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기자들한테 준다. 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래도 대통령께서 그 어떤 질문도 뚫고 나가겠다, 뭐 대답하겠다 이런 의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기대는 조금은 되긴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대가 사실 좀 없어요. 뭐 민주당 쪽에서 원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이제 중요 국면쯤에 가끔 이렇게 등장하셔서 대국민 담화를 하셨을 때 뭐 대표적인 게 의료개혁 관련해서 총선 직전에 하셨던 그 담화가 좀 브리핑이 좀 생각이 나던데 이게 그때도 사실은 이제 정부가 옳다, 정부의 선택이 옳다 이것을 거의 한 50분 동안 반복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끝장 기자회견을 하고 기자들이 아무리 계속해서 집요하게 물어도 어떤 국민들의 정서와 완전히 괴리된 답변만을 대통령이 그 시간 동안 정말 끝장 토론이라고 할 만큼 계속해서 내놓으신다면 그게 과연 좋은 것이겠느냐.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국민들이 원하는 대답을 대통령께서 하실 거냐. 그러니까 저는 뭐 형식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시기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결국엔 이번 기자회견에서 나와야 될 거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과연 준비가 됐을까? 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최근에 5일에 그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 가셔서 뭐라 그러셨냐면 저항에 맞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4대 개혁을 완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대 개혁 완수까지는 그동안 해왔던 말이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어떤 저항에 맞서라는 표현에 저는 좀 주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통령을 둘러싼 이 모든 정치적인 상황을 일종의 저항으로 보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본인의 실책과 어떤 국정 운영 방향을 변화시켜야 되는 하나의 변곡점으로 보기보다는 나를 향해서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어떤 이런 적대의식이나 피해의식 이런 것들을 가진 채로 이 끝장 뭐 기자회견을 하신다고 한들 과연 전향적인 입장이 나올 거냐. 저는 이 부분에서 좀 회의적입니다. 내일 담화에 이거 좀 이런 건 꼭 좀 들어가야 된다. 묻고 보시겠어요? 뭐 저는 어제 방송에도 나가서 그 얘기를 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죄송합니다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꼭 빠져야 될 건 있을 것 같아요. 뭐요? 국정에 대한 보고, 성과 보고, 이런 거는. 그거 오늘인가 언제 하지 않았나요? 그거? 근데 그런 것이 하여튼 내일 나온다면은 저는 그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혹시 아까 이제 꼬리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기자가 그 국정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 하더라도 오늘만큼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하러 나온 게 아닙니다. 라고 끊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꼭 들어가야 될 내용은 뭐 한 가지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명태균 씨와 관련된 뭐 의혹들과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명확한 답변이겠죠. 그리고 들어가지 말아야 할 내용은 저도 뭐 이재용 위원장님과 동일한 게 이게 지금 보면 이 국정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 또 이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대통령실에서는 좀 욕심을 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불리한 이슈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 잘한 것도 있지 않느냐. 일종의 어떤 항변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쿠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낙하산 떼고 뛰어내려야 될 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꾸 어떤 그 국정 성과 홍보라는 낙하산을 메고 찬찬히 이렇게 착륙을 하려고 드시면 국민들과 점점 멀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다 떼고 그냥 뛰어내릴 각오로 하셔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럴 만한 용기가 있느냐. 저는 근데 좀 이 국정 성과 홍보하려는 그 욕심은 좀 내려놓으시고 어차피 지금 홍보에도 안 들립니다. 지금 홍보를 듣고 싶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사과와 정확한 설명 그다음에 재발 방지책까지 구체적으로 마련을 해서 답변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정치는 설명을 하면 정치가 아닙니다. 성과가 있잖아요. 이거를 홍보를 한다라는 건 계몽을 통한 성과의 주입식 교육이죠. 이렇게 네. 되는 건데 성과가 있으면 국민이 압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역사의 평가라는 것. 현실이 쌓여서 역사가 된다는 사실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일 좀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특별감찰관 임명 얘기를 했는데 만일 이건 가정입니다만 특별감찰관 얘기보다도 우리는 제2부속실을 만들 겁니다. 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어떤 평가를 받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 그것만 나와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건 이미 한다고 했고 뭐 공간을 찾고 있다라는 얘기도 이미 벌써 수개월 전에 했기 때문에 제2부속실은 그리고 이미 벌써 가동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2부속실을 감찰관 대신해서 그거를 카드로 내놓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고요. 내일은 어찌 됐건 간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얘기 필요 없습니다. 사실 준비할 것도 저는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명태균 이슈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이슈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은 아마 그걸 듣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만 높죠. 그거에 대한 의혹 해소하고 싶어하는 열망 있죠. 근데 우리가 뽑은 거는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책임지는 그런 발언 이게 다 내 책임이다. 내 탓이오라고 하는 그 발언 그 뉘앙스 그것이 잘만 전달이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국민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좀 가져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될지는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많은 분들이 특히 민주당은 그럴 리가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래도 국민의힘의 한 사람으로서는 저는 그런 말이 그런 그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말씀하셨는데 장동혁 의원 친한계죠. 전면적인 중단을 말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 친윤으로 너무나 잘 알려진 이철규 의원 대통령 정상회담을 하지 말라는 것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현실적으로 이 김건희 여사가 뭐 외교 일정에 동행하지 않고 이런 것까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뭐 그게 이제 다른 이제 외국의 정상들에게 결례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한국의 위상에 있어서도 뭐 이런저런 말들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저기는 왜 영부인은 같이 안 오고 혼자 왔냐, 뭐 다 같이 오는 행사인데,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근데 지금 보면 제가 좀 황당한 것은 어쨌든 이 당 안에서 여전히 뭔가 친윤계와 친한계가 나눠서 기싸움을 하는 이 국면 자체가 좀 저는 황당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되게 한가해 보이거든요. 뭐 이철규 의원이나 뭐 일부 친윤계 의원들은 또 굉장히 황당한 논리를 또 설파를 하시기도 하고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 무슨 갑자기 뭐 이재명 대표 얘기를 꺼내면서 이재명 대표 구속 못 시켜서 뭐 지지율이 지금 안 좋은 거라는 등 뭐 이런 얘기를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 이철규 의원이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 사태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 참신한 시간. 정말 참신하다 못해 정말 좀 기괴하다 이런 생각이 네, 들고 네. 그리고 뭐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취임 전이기 때문에 뭐 명태균 씨랑 통화한 게 괜찮다라느니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지금 친윤계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냐. 그리고 심지어는 뭐 한동훈 대표의 요구사항을 받은 게 아니라 뭐 추경호 원내대표 요구사항 받은 거다. 이런 식으로 어떤 한 대표의 공로가 일말이라도 세워지는 것을 못 참고 있는 이런 시각들을 보면
뭐 내용을 떠나서 지금 이 당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자중 질환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여전히 이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도 들게 하고요.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저는 뭐 외교까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다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뭐 명품백 문제부터 시작해서 주가 조작 관련 의혹 이런 것들이 다 불기소 처분이 난 이 시점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 문제들을 풀어갈 건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게 그 사실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요구 조건 쭉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안 하다가 갑자기 대통령실 밤 10시 반에 난 7일 날 기자회견 하겠다. 근데 그 다음날 갑자기 추경호 원내대표가 나와가지고 내가 어제 사실 갔다 와서 얘기했어 이 얘기거든요. 이거는 결국은 친윤 친한 갈등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직도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긍정적으로 싫어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아니에요? 아니 그 둘의 관계는 이미 벌써 뭐 루비콩을 건넜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평가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그거 뭐 별로 가치 없는 그 논쟁이라고 생각해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싫어하던 좋아하던 그 말을 들었던 안 들었던 제가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이런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는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지분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경호 의원이 들어가서 원내대표가 들어가서 본인이 설득했다고는 할 수 있겠으나 아마 다양한 목소리의 일부분일 뿐일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엊그제 이제 19대, 20대, 21대 의원들 한 40여 명이 그 용산에 정무수석하고 이제 비서관하고 같이 점심 오찬이 있었어요. 그때도 많은 분들 그 안에도 이제 친윤과 뭐 비윤에 대한 그 사람들의 이제 뭐 보일 거 아닙니까? 이구동성으로 쇄신과 뭐 개혁과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뭐 말은 점잖게 하셨지만 내용 즉슨 그런 말들이 오갔고 또 제가 알기로도 용산에서 참모들에 대한 비판이 많긴 한데 지금까지도 또 어제까지도 많은 분들이 반드시 이거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다고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추경호 대표 혼자서 이걸 만들어냈다는 건 전혀 아니고요. 뭐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 뭐 여기서 나왔던 갤럽에 대한 뭐 그 여론조사 뭐 갤럽뿐만 아니죠.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소개드렸던 이철규 의원의 발언 조금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무슨 표현을 쓰셨냐면 이 지지율 하락 요인에 대해서 우리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왜 신속하게 이재명 또는 조국 대표 등 이런 사람들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느냐, 왜 강력하게 대처하지 못하느냐 하는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결부돼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이조 심판론을 다시 한번 강조하신 느낌인데 어쨌든 저는 지금 그 여당 안에서 이 원인을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친한계 의원들과 친윤계 의원들 사이에서 이 엄청난 괴리가 발생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으로 한동훈 대표가 뭘 얘기하면 그건 또 너무 과하다라느니 아니면 한동훈 대표의 전면에 부각해서 나타나는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거칠다라느니 이런 평가들이 나오면서 동시에 대통령실을 향해서는 제대로 된 충원을 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개인적으로는 좀 친윤이든 친한이든 상관없이 지금 대통령실을 향해서 한 목소리로 제대로 고언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대통령이 명태균 씨에 대해서 내일 분명히 기자분들이 물어볼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말 진솔하게 얘기를 좀 해야지 이게 리스크가 좀 낮아질 텐데 왜냐하면은 어제였죠. 명태균 씨가 또 이 명태균 씨의 관련 녹취가 또 나왔잖아요. 민주당에서 그죠?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이거를 잘 넘어가야 되는데 명태균 씨 녹취나만 민주당에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뭐 50개, 100개, 뭐 1000개 많다고 합니다. 뭐 많다고 하니까요. 많이 갖고 있다고 해요. 1000개? 네, 그러니까 뭐 언제 어디서 뭐가 나올지도 모르겠고 그 민주당 의원들 그 관계자들 뭐 언론에 나와서 하는 얘기들 들어보면 전략적으로 이거를 활용하겠다라는 얘기를 서슴없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계속 까도 또 나오게끔 하는 그런 전략을 쓰려고는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말씀하신 대로 내일 대통령의 그 진솔한 모습이
앞으로 뭐가 튀어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변곡점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한번 이렇게 좀 물러서서 생각을 해보면 아까 우리 그 전 최고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4대 개혁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4대 개혁 국회 동의 없이 어떻게 합니까? 게다가 국회 동의가 민주당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최소한 여론 특히 민심은 뭐 뒷받쳐 줘야 되잖아요. 글쎄요. 그게 중요하죠. 그런데 개혁성. 내일 이게 안 되면은 그 민심 사그라집니다. 어디 뭐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용산이 저는 뭐 바보들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내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본인들도 그리고 특히 대통령께서도 아실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그 돌 맞아도 간다 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갈 길 간다고. 근데 최근에 시정연설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돌 맞으러도 안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 맞으면서 가시겠다고 했는데 돌 맞으러도 안 오시는 이 상황의 아이러니를 보면서 내일 기자회견에서는 정말 좀 돌 맞을 각오를 하고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돌 던지는 사람들이 계속 지금 돌을 던지다부터 탑이 쌓이고 쌓였는데 지금까지는 정말 그 철통 같은 그 방어벽을 세우셨던 것 같거든요. 근데 내일 기자들의 그 날카로운 질문 앞에 서서 그동안 대통령실의 해명처럼 어떤 거짓말로 일관하거나 되게 부실한 해명이나 말도 안 되는 해명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좀 정확하게 솔직하게 그리고 진솔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급선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돌을 맞아도 간다라는 거는 아마 4대 개혁과 같은 정책 추진에 있어서의 어떤 각오를 말했다고는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정책 추진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좀 여론이 잘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성과전 있었다고 봐요. 근데 성과가 보이지 않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서 내일 좀 성과가 있었다면 그 성과가 잘 보이게끔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데 한번 봐야죠. 자,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2부에서 계속 얘기 이어가죠.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1부에 이어서 여의도 청년 정치 계속 이어갈 텐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있는 국민의힘 이재영 강동을 당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민주당도 뭐 3대 요구사항을 내놓은 모양이에요. 그죠? 첫째가 현재 명태균과 관련한 여러 의혹과 관련해 직접적인 해명과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할 것. 둘째, 김건희 특검을 수용할 것. 셋째, 전쟁 중단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낼 것. 전쟁 중단이요? 그러니까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말하는 건데 그런 어떤 안보 사안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메시지를 내면 어떻게 그게 좀 변하나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뭐 이 세 가지 요구사항은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한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이제 한국이 좀 직접적으로 너무 깊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었고 물론 뭐 검토해보겠다라고 했지만 뭐 살상무기 지원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위 관계자 말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국제정세에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거리두기 하고 있는 다른 이제 국가와의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에도 너무 지금 한국이 깊게 가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야당에서는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잘 얘기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거예요, 민주당이. 트럼프가 네. 그랬잖아요. 자기가 대통령 되면 24시간 안에 전쟁 끝낸다고. 그러니까 이거 아마 끝날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뭐 네. 북한 전 남북 전쟁에 저도 굉장히 좀 이 부분에 그러니까 대해서 지금 포괄적이죠, 사실은. 네. 이제 왜냐하면 매우 뭐 뜬금없는데 이건 솔직히 말해서. 아니 왜냐하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이제 북한군 파병 이슈가 불거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한민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뭐 직접 보낼 것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게 약간 남북 대리전 양상으로 가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국제전을 확대시키는 것과 동시에 남북 대리전 양상을 띠게 되는 것은 우리나라 안보에 좋지가 않다. 이런 지적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 일환으로 얘기를 했던 걸로 보이고. 아니 근데 뭐 대화라는 게 맥락이 중요한데 첫째 명태균에 대해서 얘기해, 둘째 김건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셋째
전쟁 중단. 아니 이 기자회견에서 네.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 얘기를 하겠지만 뭐 여러 분야에 대해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안보 얘기도 나올 테니까 이런 부분까지 포괄해서 말씀을 드린 걸로 보여지고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글쎄요 뭐 어떻게 대통령께서 반응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지금 뭐 그 과거에 대통령께서 하셨던 뭐 박절하지 못했다 수준의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니 이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요구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 이게 지금 북한, 러시아, 중국, 미국에 관한 문제거든요. 근데 중국은 우리한테 계속 아주 그 요새는 아주 호의적인 네, 저 메시지 러브콜을 하고 보내고 있잖아요. 있죠. 네. 그런데 이 전쟁 중단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에 대해서 중국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를 한번 생각해 봤는지를 되게 궁금해져요. 예? 아니, 그런데 저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제가 나와서 성과 얘기하지 말고 국정 얘기하지 말고 맞아요. 그러셨죠. 그 얘기를 네. 했는데 거기다 갑자기 전쟁 중 야당이 물어봤으니 이 말은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뭐 야당의 미끼 작전이 아닌가 오히려 그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뜬금없다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아니 그리고 이게 너무 외교를 단순화하는 것 아닌가 좀 이런 걱정은 좀 되네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자꾸 민주당이 어쨌든 이 문제를 고리로 해서 탄핵 혹은 임기 단축 개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이 의원님은? 뭐 그거야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봤던 거 아닙니까? 근데 탄핵은 쉽지 않잖아요. 탄핵은 임기 단축 개헌도 저는 아주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둘 다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저는 언젠가는 뭐 역사가 심판을 하겠죠. 그리고 임기 후에 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아마 우리나라가 과거 역사를 보면 가만히 냅둡니까? 저는 어찌 됐든 간에 그거에 대한 판단은 향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임기 단축 얘기를 하면은 아니 그러고 나서는 자기네들은 어떻게 할게요? 임기 단축해서 만약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요. 그럼 민주당은 뭐 3년만 하고 그만둘 겁니까? 그럼 레임덕은 1년만 하면 오는 대한민국이 되나요? 도대체 뒤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거기에만 지금 포커스가 맞춰 있기 때문에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핵 열차는 이미 벌써 뭐 한 1년 전부터 시동을 걸었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더 하겠죠. 그리고 민주당이 다음 주부터인가요? 민노총하고 같이 공동으로 또 길거리로 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 11월 9일 이번 주 네. 토요일입니다. 뭐 기억하시겠지만 저희가 민노총에 대해서 지난번 촛불 때 민노총이 굉장히 앞장서서 했다는 걸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것만 보더라도 그 각만 보더라도 탄핵을 원하고 거길로 빌드업을 계속해서 하는구나라는 것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 민주당에서 낸 입장을 보면 뭐 서울 도심에서 9일에 김여사 특검법 수용 촉구 집회를 여는 거는 맞는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주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개별 의원들이 개인적 아마 자격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어쨌든 민주당 단독 집회이며 시민단체 참여 여부는 결정된 바가 없다. 11월 9일게요. 11월 2일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지난 2일에 이어서 오는 9일에 열리는 집회에 9일은 대해서 원래 민주노총이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옛날부터. 예. 네, 어쨌든 이제 황정화 대변인의 입장은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뭐 탄핵 열차가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민주당은 분명히 선을 그은 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이 뭐 어떤 탄핵 집회에 뭐 전격적으로 참여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 전면에 뭐 대통령 탄핵을 하자 이런 거를 걸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민주당이 무조건 뭐 탄핵 집회를 연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도 이제 말씀을 하신 게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집회에는 합류하지 않겠다라는 바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전 여기에 대해서는 좀 민주당이 명확하게 선을 그은 바가 있다. 오히려 과대 해석을 하시는 것은 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조승래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시민사회 쪽에서 9일에 서울에서 함께하자는 제안이 들어왔고 원래 9일에 잡혀있던 자전 집회는 서울 집회로 변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서울 집회로 변경하는 거는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여간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지금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게 헌법 128조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헌법 128조 2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의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 128조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임기 연장 혹은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 임기 단축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반대쪽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이 얘기는 대통령의 임기를 가지고 헌법 개정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헌법이라는 것을 대통령 임기 연장이든 뭐든 하건 임기를 건드리는데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조항인데 지금 무슨 얘기하냐 이러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우리 개헌이 개헌을 하기가 너무 힘들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이 개헌이 처음에 물론 87년도에 한 번 있긴 했었지만 그 전에 함부로 고치지 말아라. 87년에 이거 그러니까 독재하지 말라고 이렇게 임기 독재하지 말고 손대지 말아라. 네. 미래 개헌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말아라. 이 내용이 담겨 있고 그 메시지가 강하게 담겨져 있는 부분인데 너무 이거를 그냥 민주당은 쉽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아니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한 명밖에 없으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에 앞에 수많은 대통령들이 있을 텐데 지금 요 시기를 자기네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이런 개헌 얘기를 자꾸 가볍게 꺼내는 것 자체가 글쎄요 집권당이 될 마음은 있는 건지 우리 국민의 마음을 너무 수준을 낮게 보는 게 아닌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이거 여쭤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근데 네, 저 예. 일단은 그 예. 질문 들어가기 전에 명확하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게 약간 예. 들으시면서 청취자분들이 좀 혼선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 9일에 장애 집회가 열리는 게 맞고요. 예. 근데 이 부분을 뭐 시민단체랑 규합해서 애초부터 같이 여는 목적이 아니고 예. 일단 지금 공식적인 입장은 뭐 5일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터놓고 시민단체들과 같이 여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던 게 맞습니다.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 시민단체들마다 입장이 좀 달랐던 모양이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일단 오늘 나온 대변인들의 공식적인 입장은 민주당 단독으로 여는 제2차 국민행동의 날이고 주 목적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이다. 질문. 그 부분인 거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이 남대문 쪽에서는 그러니까 뭐 시민단체가 여는 거나 뭐 노조가 여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소가 달라요 그러면? 저도 뭐 그 민노총의 집회까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게 두 개가 같이 짜고 여는 게 아니고 지금 시민단체랑 같이 열 수도 있다라는 검토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단독 집회다라고 일단은 입장이 나왔다라는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그리고 내가 뭘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네. 잊어먹었네. 개헌 얘기하고 계시죠? 개헌 그게요. 제가 헌법 128조 얘기를 왜 저거 했냐면 어젠가 어떤 기자분이 저한테 멘트 달려고 전화를 하면서 네네. 민주당은 지금 탄핵보다는 임기단축 개헌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다. 이게 더 좀 그 현실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코멘트 달려고 물어봐가지고 제가 그때 헌법 128조 얘기를 하면서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 민주당에서는 탄핵보다 이쪽에 비중을 더 두고 있나요? 뭐 그거를 이제 딱 잘라서 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지금 일단은 대통령과 관련된 뭐 탄핵이든 개헌이든 이 부분이 전면적으로 내세워진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민주당에서 제일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건 일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수용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뭐 이외에 어떤 다른 뭐 탄핵이든 개헌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뭐에 더 가중치를 두고 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근데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탄핵과 개헌은 어쨌든 절차도 다르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고려해야 되는 정치적 변수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어쨌든 개헌 같은 경우에는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이 탄핵 같은 경우에는 헌재까지 가져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 그 헌재에서도 헌재의 구도를 또 봐야 되잖아요. 그런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뭔가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는 이 개헌이 보다 현실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학습 효과가 있어서 아마 국민의힘은 아마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대동단결 일치단결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럼요.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나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캐릭터, 태도 이것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여러 사람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 문제 있어요. 그 네.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특검 그 여당 보수 진영이 분열되고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는 부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그것이 특검도 마찬가지고요. 개헌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뿐만 아니고 이 진영이 아마 다 같이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 생중계 문제가 또 좀 시끌시끌한 것 같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이거는 저는 뭐 정치권에서 지금 입장이 좀 애매할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정확히는 야당에서 입장이 애매할 것 같은 게 일단은 재판부가 전적으로 이제 결정을 하는 문제인 것이고, 근데 또 이게 뭐 일장일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 생중계를 한다 치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어떤 해묵은 의혹들이나 복잡했던 그런 사안들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민주진영에서도 생각할 수가 있죠.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반대를 하거나 또는 침묵하는 이유는 어쨌든 이 재판 생중계를 거론하는 이 여권의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이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말려 들어갈 이유가 없다. 지금 이미 뭐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들, 명태균 씨 게이트, 뭐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문제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산적해 있는데 굳이 이 상황에서 어떤 재판 생중계 문제를 두고 정치 공방의 한복판으로 올려둘 이유가 없다라고 아마 판단을 할 것 같아요. 반응하면 문제 더 커진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뭐 여당에서는 사실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별로 없잖아요. 사실 뭐 낼 수 있는 입장이 한정적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을 이재명 대표를 계속 얘기하고 재판 생중계 얘기하는 게 결국 이 대표 사법 리스크로 공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하나의 출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뭐 반응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죠. 근데 그렇다고 이게 여야가 뭐 협의해서 결정하는 사안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재판부가 결정하는 사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크게 반응할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뭐 중계 이 문제 그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당 차원은 아닌 아니에요? 걸로 알고 있고요. 주진우 의원 이런 분들이 좀 열심히 하고 주진우 계시죠. 의원이 이제 뭐 앞장서서 하고 있고 추경호 대표도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저는 어제 다른 방송에도 말씀드렸긴 했는데 국민의 알 권리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이거를 굳이 생방을 해야 되나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견이 틀리고요. 또 저희가 지금 그 사법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되는 게 뭐냐면 저희는 민주당이 뭐 저는 민주당이 자꾸 이렇게 그 장외 집회하고 또 그동안 검사 탄핵 뭐 판사 탄핵도 거론을 했고 또 뭐 장관 탄핵이 탄핵해 왔잖아요. 이러면서 계속해서 사법부를 압박하고 겁주고 거기에 대한 여론몰이 하는 것이 굉장히 하나의 그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생중계가 되는 게 과연 사법부가 좀 그 뭐라 그래야 될까 독립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부담이 더 되고 막 그렇죠. 그래서 저는 판사가 진짜 이거 법대로 법리 해석대로 판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당사자의 동의가 좀 중요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난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일단 돼야지 이게 생중계 여부가 좀 결정이. 왜냐하면 이재용 삼성그룹 당시 부회장이죠. 그거 이재용 지금 현재 회장이 반대해서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이재용 뭐 회장에 대해서는 뭐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그 이름 석자 알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긴 하겠으나 이재명 대표는 좀 틀리긴 하죠. 이재명 대표는 워낙에 뭐 소위 말하는 프로 앤 컨스가 많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이 재판이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우리 보수 진영에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어불성설인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긴 한데
글쎄 전 지켜보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이 그 희망 회로를 너무 많이 돌리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러니까 어떤 거요? 약간 인디언 기우제 마냥 이제 재판이 생중계되고 다 굉장히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판결이 나오고 그래서 민주당 내에 분열이 생기고 하면 우리 안에 어떤 여권 내에 악재들이 조금은 사그러들겠지. 국민들의 시선이 조금은 분산되겠지. 그러니까 생중계가 필요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그 생각들이 너무나 수가 뻔하고 특히 지금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여건이 뭐 이재명 대표 재판 생중계하자 이거 막 피켓 들고 얘기하고 이러실 때가 아니잖아요. 요구하고 재판부 향해서 그거 어떻게 보면 집권 여당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나날이 하락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 문제나 명태균 씨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도 못 내놓고 있는 와중이라면 사실 오히려 여당 의원들은 이럴 때 뭐 이재명 대표 얘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냥 지금 자중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쓴소리를 하시거나 이래야 되는 게 맞지. 굳이 지금 뭐 이런 부분들을 전면에 띄우면서 민주당한테 답해라 응답 뭐 압박하고 사법부한테 판단을 촉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은 저는 좀 과하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 대표의 1심 판결이 나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라는 일종의 정신승리와 희망 회로를 돌리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기대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자꾸 이 대표만 바라보는 그런 해바라기 정치 하시다가는 망한다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자강론이 중요한 거죠. 어디든 여든 야든. 그래서 저는 어떤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지금 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너무나 많은 어떤 희망을 걸고 계신다라는 시그널을 종종 읽혀서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맞아요. 왜 그러냐면 여론조사들을 복합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반사이익을 못 얻고 있고, 예.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역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반사이익을 못 얻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똑똑하잖아요. 두 개를 분리된 사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 의원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 게, 네. 자, 예언 이번 주 금요일, 목요일 한국갤럽이나 MBS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갈 거라고 보십니까? 더 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전 더 떨어질 거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거죠. 만에 하나 내일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듣고 싶어했던 갈망하던 그런 메시지가 나온다면 어차피 갤럽 여론조사에는 반영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요. 저는 19% 그러니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박성민 측은? 저도 지금 상황이라면 뭐 나아질 기미는 안 보인다. 그러니까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봐요. 큰일 났네. 제가 뭐 언론사 사회부제랑 내기를 했거든요. 네. 이거 올라가냐 떨어지냐. 저는 올라간다 그랬어요. 아니 근데 올라갈 요소가 없지 아니요. 않나요? 네. 보수들이 위기 때문에 결집. 위기의식에서 결집이 되면 순간적으로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아니 여론조사라는 게 떨어질 때 계속 떨어지진 않고 이렇게 그렇죠. 뭐 방어되는 선이 있죠. 하면서 내려가거든요. 근데 그게 왜냐면 약간 올라가는 게 결집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또 떨어질 거는 뭐냐면 이 결집이라는 게요. 막 결집하다 보면 피로해져요. 네? 막 결집해가지고 이쪽이 막 잘한다 그러면은 이게 좋아지는데 그럼 더 힘도 나는데 결집했는데 이게 뭐 별로 바뀌는 것도 없으면 피로증 때문에 2, 3주 후엔 또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네. 저는 그냥 하여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진짜 다음 주는 있잖아요. 저는 다음 주가 문제게 다음 주도 이제 내일인가요? 내일이 성적표가 나오는 거죠. 네. 대국민 그게 이제 어떻게 통해서. 나오느냐 아주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번 주에 나올 여론조사는 중요하지가 않고 다음 주에 나올 여론조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게 사실 뭐 이번 주에 같아요. 다시 방어가 된다 한들 내일 만약에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다시 그 방어선이 뚫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요. 가능성을 얼마든지. 기우제는 자꾸 민주당이 하는 것 같아요. 자꾸 최악의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걸 너무 단정해서 저는 말씀하시는 사람은 쉽게 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대통령을 보면서 많이 느끼기 때문에. 네.
근데 어쨌든 저는 대통령실도 자꾸 외국을 얘기를 하면서 외국의 뭐 기시다 총리 지지율은 몇 %였다 이런 것들 자꾸 비교하는 거는 전 그다지 바람직한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실패한 리더십으로부터 그 위안을 얻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아니요. 그 실패한 리더십도 리더십이고 실제로 여론조사를 비교하려면 인터넷상에서 하는 여론조사, 온라인 여론조사 있거든요. 이 그건지 뭔지 종류도 따져봐야 되고 내각제인지 대통령제인지 이러한 것들 따져봐야 되고 이런데 그런 얘기가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모양이에요. 일본 요번에 선거에서 졌잖아요. 졌죠. 아니 근데 아니 그 지지율이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슐 총리 같은 경우에 20%다 뭐 이런 저거에서 제가 독일 사이트 찾아봤다니까요. 진짜 그런가? 근데 좀 그런 거 좀 안 하시면 좋겠어요. 아니 화만 돋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좀 객관적으로 여론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건 뭐냐면 내일 이제 목요일 날 저걸 발표하죠. 대국민 담화하고 기자회견 하죠. 그 반응이 곧바로 나올까요? 그 여론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보세요? 여론조사 말고 이제 뭐 언론들이 평가하고 이러는 거. 언론의 평가는 아마 시시각각 나오지 않을까요? 시시각각. 끝나기도 전에 만에 하나 첫 마디가 잘못된 첫 마디가 나오면 거기서부터 이미 평가가 시작될 것 같고요. 내일 저녁이면 아침 10시에 오전 10시에 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점심때쯤 되면 오후쯤 되면 말 그대로 끝장 토론이 24시간 할 줄은 모르겠으나 평가는 이미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내일 만일 담화가 성공적이라면 한동훈 대표의 입지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동훈 대표를 패싱했다 뭐 이런 말이 나오겠지만 이 분위기를 만든 것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일 담화가 잘 나오면 한동훈 대표한테도 플러스가 될 요인이 있습니다. 분명히 될 겁니다. 이건 뭐 근데 우리 진영 전체에 다 플러스가 될 거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한테도 당연히 플러스가 되겠죠. 그렇게 보세요? 글쎄요. 오히려 한동훈 대표는 되게 지금 속내가 복잡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갑자기 급변하셔가지고 어떤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대통령과의 차별화된 어떤 정치적인 행보 여기에 대해서 균열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럼 정체성이 스탠스가 쉽게 말하면 모호해지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다고 대통령께서 국민들 화만 돋구는 발언만 한창 하시고 들어가시면 그건 그거대로 보수 진영이라는 무대 자체가 그러니까 한 대표가 서야 될 무대 자체가 붕괴되는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대표 입장에서는 요구는 하긴 했는데 좀 고민되지 않을까요? 한 대표도 딜레마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뭐 굳이 비유하자면 저희가 뭐 집을 부시고 재건은 가능한데 땅을 팔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는 이 보수 진영에서 본인의 입장을 계속 키워나가려면은 이게 소위 말하는 디커플링이 어제 어떤 분이 그 말씀하셨는데 네거티브 디커플링이 되면 안 된다. 예. 그래서 파지티브 디커플링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저는 뭐 한동훈 대표 그 정도는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재영 강동을 당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